그것은 참으로 이상하고 특별한 유물이었다. 서기 372년 백제가 바다 건너 외땅에 전한 철제 칼, 칠지도라 불리는 그 칼의 모든 것은 그대로 사라진 왕국 백제의 수수께끼였다. 칼의 몸체에는 금빛으로 새겨진 61자의 글자들이 있었고 모양은 7개 가지가 돋은 나무의 형상이었다. 일본은 현재 이 칼을 국보로 지정, 이소노가미 신궁에 보관하고 있다. 고대 일본의 근원지이자 아스카 문명의 발상지인 나라 지방. 그 나라현 텐니시에는 옛날 일본 천황의 신검을 위해 세워졌다는 이소노가미 신궁이 있다. 칠지도는 바로 이 신궁의 깊숙한 곳에 1000년이 넘게 모셔져 왔다. 신궁의 아침 예식은 북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면서 이소노가미 신궁의 궁사들은 일제히 칼의 신에게 절하고 오랜 기도를 올렸다. 아침 예식은 대대로 이어져 오는 전통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식이 끝나도록 아무런 칼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예식이 끝나고 신궁의 우두머리인 대궁사가 향하는 곳, 그것은 금족지라 불리는 특별한 장소다. 금족지는 사람의 발길을 금한다는 뜻으로 이소노가미 신궁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다. 칠지도는 일본 천황가의 다른 칼들과 함께 금족지 안의 신고, 즉 신성한 창고 속에 모셔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유물 칠지도를 보고 싶다는 취재진에게 그들은 꽤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했다. 칠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까? それはこの聖域の神庫という中にお納めしておりまして、その聖域の方にはお祓いをして、まずお祓いをしてですね。 우리는 칠지도의 실물을 보기 위해 신궁의 요구를 따르기로 했다. 먼저 흰옷으로 바꿔 입어야 했으며 궁사들의 의식을 치르는 동안 내내 칼의 신을 향해 절하는 자세로 엎드려 있기를 요구받았다. 그리고 궁사는 우리에게 흰 수수를 가져와 흔들었다. 신성한 칼, 칠지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부정함을 물리친다는 마지막 절차였다. 백제가 만들었으나 지금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유물. 우리는 칠지도가 있는 신고로 가기 위해 금족지를 밟지 않고 신궁의 뒷뜰로 향했다. 칠지도는 고대의 신비함과 현대의 권위를 한 몸에 지닌 보물로 바로 이 신고 속에 모셔져 있는 것이다. 칠지도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까? 七子がこの中に保管されています。はい、さようでございます。そして長い間お祭りされてきたわけですね。 그러나 그들은 신고의 내부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대체 그들에게 칠지도가 이토록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칠지도의 미스터리, 그 의혹의 시작에
120년 전 간마 사토모라는 인물이 있다. 1873년 그는 메이지 조정의 밀명을 받아 이소노가미 신궁에 부임했다. 그의 임무는 천황가의 정통성을 증명할 신검을 찾는 것. 간마 사토모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던 이소노가미 신궁의 창고에 들어가 천황가의 무기들을 살펴나갔다. 그리고 우연히 칠지도를 발견하게 된다. 간마 사토모는 그때까지 6개 가지가 난 창으로 알려진 유물의 가치를 재빠르게 파악해냈다. 국수주의 역사학자였던 그는 칠지도라는 유물의 역사적인 효용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칠지도. 일본 서기에는 칠지도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공황후조에 기록돼 있다. 신공황후. 그녀는 대체 어떤 인물인가? 신공황후는 일본에서 가장 화려한 전설의 주인공이다. 그녀는 바다를 건너가 한반도의 신라와 백제, 고구려까지 정벌했다는 이른바 사만정벌의 주역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 서기의 이 기록은 역사적인 증거가 부족해 어디까지나 전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칠지도가 등장하는 신공황후 52년조의 기사에는 백제 근초고왕 때 사신구조가 와서 칠지도 한 구와 칠자경 한 면과 각종 보물을 바쳤다고 전한다. 간마 사토모의 입장에서 볼 때 신공의 사만정벌을 뒷받침해줄 안성맞춤의 증거품, 그것이 바로 칠지도였다. 백제왕 근초고왕이 구제라는 사신을 보내서 신공에게 칠지도와 칠자경을 헌상하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석산신궁에서 칠지도가 발견되었는데 이 칠지도가 바로 일본 서기에 있는 칠지도와 같은 것이라고 일본 학계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사만정벌 기사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유물로 바로 이 칠지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이 칠지도를 국보로까지 지정한 이유인지 모른다. 이바라기현 미토 씨는 일본 역사학파 중 가장 국수주의 성격이 강했던 미토 학파의 근원지다. 간마 사토모는 이 미토 학파의 핵심 인물이었고 우리는 이곳에서 그의 후손을 찾아냈다. 후손은 증조부인 간마 사토모 이래 같은 집터에서 살고 있었다. マサトもそれから幸次郎周私と4代目4代目4代目という 간마 사토모의 증손자인 간노보 씨의 직업은 은행원이었다. 그는 역사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칠지도를 발견한 역사학자 간마 사토모를 조상으로 둔 것을 가문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記憶にはありませんので全く分かりませんですね。 우리가 간마 사토모의 후손을 찾아 미토시까지 온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 후손이 간직한 간마 사토모의 유품들 중에 칠지도의 녹이 바로 이곳에 보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간마 사토모가 칠지도에서 녹을 떼냈다는 기록은 그가 직접 쓴 외래 금기 문작에 나와 있다. 칠지도의 발견 경위와 관찰 내용을 적은 책. 거기엔 그가 직접 그린 칠도의 모습도 있다. 칠지도는 대단히 검고 녹이 나 있었음에도 금빛이 조금씩 드러나 보이는 것이 기이했다. 그 위에 녹을 살짝 떼내니 글자들이 나타났다.
간마 사토모. 그는 120년 전 칠치도를 발견하고 거기에 새겨진 명문을 읽은 최초의 인물이다. 그리고 칠치도의 녹을 벗겨낸 장본인이다. 칠치도의 녹은 간 가문의 가보로 소중히 보관되고 있었다. 외래금기 문자기에서 간마 사토모가 직접 칠치도에서 떼어냈다고 적고 있는 바로 그 녹들이다. 녹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随分先がそうですね。大きさにそれぞれの大きさごとにこう分類をしましたので、かなり種類は多く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これはもう一番細かくなっている砂のような状態になっている部分です。 금조각 같은 건 안 나왔습니까? 金のこう出てきませんでした。 녹은 크기에 따라 분류가 돼 있었다. 얼마 전 캔리 대학에서 가져가 이렇게 크기별로 분류해 준 거라 했다. 그런데 칠치도의 녹을 보고 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녹의 분량이 하나의 칼에서 떼어낸 걸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아 보였기 때문이다. 菅政友が磯の神神宮を退官した後、このサビを持ち帰って、我が家で神社を作りましたので、そのご神体としてずっと代々祀られてきたものです。で神社も小さくなりましたので、それを保管をしておくのにこういうふうな形で分類をして、保管をしておけば学術的にも参考にな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たわけで、こういうふうに保存をしております。 간마 사토모가 기록한 외래금기 문자기에 의하면 칠치도는 몸체 75, 가지 길이 10cm에 폭 2.5, 두께 0.3cm의 철제 칼이다. 이 정도의 크기의 칼에서 떨어져 나온 양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닐까. 이 녹이 가짜가 아니라면 녹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사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칠치도에서 우리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순호감의 신궁은 진품 칠지도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금상감 명문이 훼손될까 봐 진품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다. 궁사가 받들고 나온 것은 진짜가 아닌 복제품이었다. 하지만 복제품에게조차 그들은 엄중한 예의를 갖추었다. 마침내 칼을 싸고 있던 신천을 풀었을 때 나뭇가지 모양을 한 기묘한 형상의 칼이 모습을 드러냈다. これが七支刀でございますね。この一本の幹にですね、半本 모양과 크기와 몸체에 새겨진 명문까지 진짜와 똑같이 만들었다는 복제품 칠지도. 우리는 궁사에게 칼에 새겨진 글자들을 읽어보라고 했다. 有名なまた大和4年5月16日日の絵馬西洋象百連鉄七支刀、ここにその七支刀と出てまいります。これが日本書紀の神宮皇后摂政52年の時に七つ鞘の太刀を 칠지도의 명문 중에는 윤곽을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 많다. 이런 글자들 때문에 간마 사토모는 칠지도의 명문을 고의적으로 훼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가 칠지도의 녹을 떼내는 과정에서 글자가 훼손됐고 일본의 국수주의 역사학자들은 훼손된 글자들을 일본에 유리하게 해석했다.
그들은 칠지도를 고대 일본의 백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증거로 이용해온 것이다. それはね、いろいろな説がありまして、今はもう本当に日本の先生方と韓国の先生方とこういろいろな説がありますんですけど、私としましてはこの裏面にですね、いまだこのような刀はなかったと。そういうですからこのような立派なものを作ってですね、和王のために奉ります、そういうふうな意味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ね。 일본에서는 백제가 오해에게 칠지도를 바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과연 칼에 새겨진 글자들은 칠지도가 외왕에게 바쳐진 헌상품임을 뜻하는 것일까? 우리는 명문의 글자들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찾았다. 그것은 10년 전 진품 칠지도를 촬영한 렌트겐 필름이 있었다. 렌트겐 필름으로라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정확하게 칼에 새겨진 글자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됐다. ここには100は来てるのかもわからない。これはよくわからないけど、この字がここに出てる。 그러나 렌트겐 필름에도 글자들이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았다. 렌트겐의 특성상 앞뒷면 글자들이 합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 밝혀진 명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다. 먼저 앞면의 내용을 보면 태화 4년 5월 16일 병호 정량에 백년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 칼은 백병을 물리치는 힘이 있으니 후왕에게 준다. 아무개가 만들었다. 네모 표시가 된 것은 모양이 정확치 않은 글자들이고 동진의 연호인 태화 4년은 서기 369년으로 백제 근초고왕 재위 기간이다. 뒷면은 이렇게 이어진다. 선세 이래로 세상에 이와 같은 칼은 없었다. 백제 왕세자 기생 성엄이 외왕 지를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여 보아라. 뒷면의 네모 표시 또한 모양이 훼손된 글자들이다. 명문 해석의 열쇠는 바로 이런 글자들에 있다. 앞면에는 칠지도를 받는 대상이 후왕으로 적혀 있다. 백제는 어째서 칼을 받는 대상을 후왕이라 적었을까? 뒷면에는 백제 왕세자가 칠지도를 외왕 지를 위해 만든 것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후왕과 외왕 지는 동일 인물인가? 이건 백제가 왜 후왕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다. 거기서는 왜 대왕이라고 한 데 있고 제후라는 의미의 후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후왕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걸 봐서 백제는 자기 지체를 대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면에 가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백제 왕세자가 그것을 외왕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 하사의 추체가 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학계의 전통적인 해석은 후왕과 외왕을 동일 인물로 보지 않으며 백제 왕실이 외왕에게 칠지도를 바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명문은 어째서 백제로부터 칼을 받는 대상을 후왕이라고 적은 것일까? 일본에서 가장 방대한 칠지도 자료를 수집한 무라야마 교수 역시 명문의 후왕과 외왕은 동일인이 아니며 백제에는 후왕 제도가 없다고 답했다. でその金釈教さんの考説によりますと100歳は各地に皇后と称する存在を置いたと諸侯で和王はその一つであるというふうに説明されております。しかし和王が100
百歳王によってあるいはもし和王というものがその功を出すならばその上にある百歳王というのは百歳皇帝になります。百歳の単なる国王じゃなしに皇帝的な存在になります。しかし百歳王が皇帝的な存在としてで各地にその諸侯を報じたということは私は文献的に証明することが難しいと思っております。 하지만 중국의 정통 사서 중국 25사는 백제의 후왕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밑받침해준다. 남제서, 양서 등의 기록이 그것이다. 먼저 남제서 백제전의 내용을 보자. 백제는 동성왕 9년 서기 490년에 면중왕 저근을 토한 왕으로 팔중우 여고를 아차광, 권위장군 여력을 매로왕, 광무장군 여고를 불사후로 임명했다. 왕조의 안정에 공 있는 신하들을 후왕으로 임명한 것이다. 또 같은 해의 전쟁 기록에서 동성왕은 중국 요소에 진출한 백제 세력이 위험에 처하자 대륙의 장군들을 파견한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자 장군 400명을 매라왕, 찬수류를 벽중왕으로 삼고 해례군을 불중후로, 목간나를 면중후로 임명한다. 백제왕으로부터 또 다른 왕과 제후로 임명받은 신하들, 면중왕, 아차광, 매로왕, 매라왕, 불사후, 불중후, 면중후. 그들은 바로 백제에 존재한 후왕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근초고왕의 그 업적을 감안해 봤을 때 그 대왕제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근초고왕이 행한 그 영토 확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라의 진흥왕이나 고구려의 장수왕, 광개토왕이 그 벌렸던 영토 확장 때 스스로 대왕이라는 칭호를 썼던 사례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후왕제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또 있다. 중국 양서 백제전에는 백제 담노에 대한 구절이 나온다. 백제에는 고유의 지방 통치 제도로 담노라는 체제가 있었고 각 담노에는 그곳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존재했다는 내용이다. 곧 백제 왕성은 고마, 큰 성은 담노라 하는데 22개 담노는 모두 왕의 자제 종족으로 하여 다스리게 했다. 백제가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지방에 담노가 있었고 그 통치자들을 왕이 직접 파견했다면 담노의 왕들이야말로 백제 대왕의 후왕들일 수 있다. 희미하게 남아있던 칠지도 명문 속의 후왕이라는 글자. 그 수수께끼의 존재는 백제 담노를 다스리던 통치자였다. 1600년 전의 명문은 바로 백제 후왕 제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칠지도는 일본 나라 지방에 있던 담노에만 전해진 것일까? 1971년 일본 동부 토치키현의 오야마시에서 또 하나의 칠지도가 발견됐다. 조선제 제2의 칠지도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오야마시가 골프장 개발을 위해 발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5세기대의 고분들이 발견됐고 그중 한 곳에서 또 하나의 칠지도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문제의 유물은 지금 오야마시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함께 나온 부장품들로 보아 무덤의 주인은 고대의 권력자로 판명됐다. 여러 개의 청동 방울들과 함께 태양을 상징하는 청동 거울이 있었고 천관이라는 나무 모양의 관모가 눈길을 끌었다. 우리가 찾는 유물은 큰 철검들과 함께 놓여 있었다. 제2의 칠지도가 아닌 사행검이란 이름으로. 사행검은 뱀이 기어가는 모양의 검이란 뜻이다. 이 칼은 왜 제2의 칠지도란 이름을 잃어버린 것일까? 처음에는 그 제2의 칠지도라고 이렇게 불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왜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습니까? 当初は磯の神神宮の七支刀に形が似ている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説を言われていた時期もございますけれども、その他にですね、研究者によりましては日本では家の入り口に魔除けのためにヒイラギという植物の葉を出しておきますけれども、そのヒイラギの葉の形に似せて作ったというような説もございまして、はっきりしたことはまだ分かっておりません。名前の呼び方がはっきりしませんので、蛇の形に似ているということで蛇行剣というふうに当時の人が名前を付けたわけです。 사행검이 제2의 칠지도로 불렸던 것은 몸체에 7개의 가지가 달렸던 흔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유물을 칠지도라고 부르지 않는다. 칼의 이름이 칠지도에서 사행검으로 바뀌게 된 이유, 그것은 단지 모양이 다르기 때문인가? 아니면 혹시 제2의 칠지도가 나타나서는 곤란한 어떤 이유가 생긴 것은 아닐까? 칠지도가 백제대왕의 하사품으로 담노의 후왕들에게 전해졌다면 여러 개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 옛날 백제의 세력이 미친 곳 어딘가에 또 다른 칠지도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취재진이 찾아낸 것은 일제시대의 발굴 보고서. 1936년 가을, 일제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부여에서 군수리 사지를 발굴했다. 그리고 발굴 보고서에 유물에 대한 세밀한 기록과 사진 자료들을 남겼다. 군수리 사지는 우리나라 최초로 확인된 백제 절토였다. 절토에서는 한 개의 목탑 자리가 확인됐고 그 탑 자리에서는 불상과 토기, 철기를 비롯한 군수리 사지에서 가장 귀중한 유물들이 출토됐다. 보물제 330호로 지정된 금동미륵 보살 입상과 보물제 329호의 납석제 열의 좌상이 바로 그 목탑 자리의 유물들이다. 그런데 같은 곳에서 출토된 한 가지 유물만은 단 2줄의 기록이 남아있을 뿐 실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문제의 유물은 바로 칠지상 철기, 길이 5척 7촌, 소지 파출의 수지상, 곧 7개 가지가 난 나무 모양의 유물이다. 기록으로 짐작해볼 때 군수리 사지의 칠지상 철기는 칠지도의 모양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일제가 남긴 기록은 이것이 전부다. 수수께끼를 풀어줄 유물은 사진조차 남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칠지상 철기가 칠지도였다면 어떤 이유로 사찰의 탑 아래 묻혔는지, 명문은 있었는지 궁금한 일이다. 아마도 군수리 사지의 칠지상 철기야말로 제2의 칠지도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사라진 칠지상 철기의 모습을 상상해 볼 뿐이다. 다만 이러한 중요한 유물에 대한 기술이 단지 보고서상에는 2줄밖에 되어 있지 않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따른 실측 도면이라든지 또는 사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런 중요유물에 대해서는
도면이나 사진을 반드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빠진 점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칠지상 철기는 군수리 절터의 귀중한 유물들과 함께 목탑 아래 묻혀 있었다. 함께 있었으나 발굴이 끝나고 사라져버린 유물, 사라진 칠지상 철기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서기 346년 한 왕의 등장으로 백제는 최대의 전성기를 맞는다. 백제 제13대 근초고왕. 왕의 정복 전쟁은 놀라운 것이었다. 백제는 정복 전쟁의 승리로 영산강, 낙동강, 예성강 유역으로 영토를 넓혀갔고 삼국 중 가장 먼저 고대 국가로 성장했다. 전성기를 이룩한 백제 왕의 위세는 삼국사기에서도 확인된다. (369년)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근초고 왕은 특이하게도 대규모 군사 사열을 하면서 황색 깃발을 사용하고 있었다. 고대의 황색은 어떤 의미인가? 황색은 황제의 색, 세상의 중심을 의미하는 빛깔이다. 근초고 왕은 스스로 대왕의 지위를 확립했던 것이다. 그리고 3년 뒤인 372년 칠지도가 외왕에게 전해졌다. 칼이 도도히 가지를 뻗어가는 그 모양은 사방으로 영토를 넓혀가는 백제의 국력과도 같았다. 이 칠지도라고 하는 것은 세계 중심에 버티고 있는 우주목, 그러니까 세계수의 형상을 그대로 복음의 형태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보면은 천상의 세계하고 지상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축으로서 큰 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세계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세계수 모양을 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칠지도가 되겠고, 바로 그러한 칼을 거머쥔 백제 왕은 세상의 중심에 군림하면서 통치한다는 그러한 황제적인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칠지도의 7가지는 백제대왕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700년 백제사에서 가장 넓게 세력을 확장한 근초고왕. 그렇다면 대왕의 지위에 오른 근초고왕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뻗어갔을까? 백제의 지배권이 미치던 곳에 담로가 있었고 거기에 백제 왕권의 상징인 칠지도가 하사됐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칠지도의 7가지에서 백제인의 외침을 듣는다. 중앙에는 강력한 중심인 백제 대왕이 있다. 마한의 중심지 익산이 그 한 가지이고 그 마한의 자녀 세력을 병합하고 얻은 나주, 낙동강 유역의 가야와 중국 대륙의 요서, 그리고 일본의 구마모토와 칠지도가 발견된 나라 지역이 바로 우리의 가지라고. 우리는 칠지도의 역사성을 확인하기 위해 칠지도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칠지도가 백제대왕의 하사품이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만들어진 백제 철기 문명의 우수성이 밝혀져야 한다. 칠지도를 전달한 백제 사신 구전은 일본 서기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 서쪽에 강이 있는데 수원은 공라철산에서 나옵니다. 먼 곳이라 7일을 가도 이르지 못하는데 그 산에서 철광석을 캡니다. 과연 백제의 철광석산지 공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4세기)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을 기준으로 볼 때 나라의 서쪽에 있다는 강은 한강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라철산은 한강 줄기를 따라 올라간 어디쯤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한강의 뱃길 300리를 거슬러 올라간 상류. 취재진이 도착한 곳은 충청북도 충주였다. 일본서기에 기록된 공라철산이 과연 충주일까? 우리는 먼저 철 생산과 관련된 충주의 옛 기록을 찾아봤다. 고려 사이는 고려말 몽고가 침략해오자 충주 다인철소의 기술자들이 많은 철제 무기를 생산해 몽고군을 물리치는 것을 도왔고 고종 42년 그 공을 인정받아 이간현으로 승격했다는 기록이 있다. 전에 비에 씻겨가지고 아주 단면이 딱 드러나 충주에는 있어요. 아직도 고려시대 철소의 흔적이 풍부하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쪽이 아까 뭐 저 다인철소 예. 뭐 그쪽으로 일단 추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하. 고려 때 말이죠. 다인철소는 고려시대에 있었던 제철 기술자들의 집단 거주지였다. 굉장히 큰 그런 실내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육안으로도 이렇게 흘러내려서 예, 쫙 굳어버린 그런 형태, 엉겨붙은 그런 형태. 지금도 충주 곳곳에서 다인철소의 제철 유물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 이 노병편들도 상당히 많은 거 보면 역시 이런 것들이 송풍하는데 노안으로 바람을 불어넣는 데 쓰였던 예. 그런 반의 조각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예. (1970년대까지도) 충주는 중부지방 최대의 철산지였다. 지금도 노천광산에서 흔하게 철광석을 캐할 수 있는 땅. 그 옛적 백제의 땅이었던 시대에도 이곳엔 많은 양의 철광석이 났을 것이다. 그렇다면 충주는 왜 공나로 불린 것일까? 자연히 그 일본서기에 나오는 공나 철산이라는 데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충주로들 비정을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특히 고려시대에 와서 거기서 많은 철을 생산을 해서 철소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공나라는 이름 자체가 그게 한문자로 공나 그렇게 꼭 쓰진 않았을 거고 우리나라 그 우물 따서 했을 텐데 무슨 골짜기에 있는 나라다 뭐 이런 뜻을 나중에 한문자로 공나로 표현하지 않았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산과 산이 모여 앉은 땅의 모양. 남한강의 상류인 충주는 공나, 곧 골짜기의 땅이었다. 여기서 보이는 공간에서 이런 게 어디 형성돼 있을까요? 4세기 근초고왕 시대의 백제는 충주의 산악지대에서 철광석을 캐고 그것으로 정복 전쟁의 뒷받침이 되는 무기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칠지도는 백제의 앞선 철기술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그 명문 속에는 백제가 우수한 철기술을 국력 기반으로 가졌음을 암시하는 글자가 있다. 바로 백년철이란 단어다. 백년철은 철을 100번 단련했다는 의미로 당시로서는 고도의 철기술이다. 그렇다면 충주의 철광석으로 백년철을 만든 백제의 제철소는 어디에 있었을까? 공라철산이 충주일 가능성과 함께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충주와 인접해 있는 진천. (1994년 11월) 진천 석장리에서 거대한 고대 제철 유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고대 국가의 국력 기반이었을 대규모 철 생산 기지. 조사 결과 그것은 우수한 철기술을 가진 집단이 적어도 100년 이상 지속적으로 철을 생산한 고대 제철소였다. 아, 그 위에 백제의 것으로 밝혀진 석장리 유적의 존재 시기는 4세기. 그것은 근초고왕의 시대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게 없어져야 진천 석장리를 통해 비로소 우리나라 고대 원형로의 구조가 완벽히 밝혀졌고 수십 개 다양한 크기의 원형로 중에는 한 번의 제철 작업으로 무려 3톤의 철을 얻을 수 있는 대형도 있었다. 그리고 국내 처음으로 출현한 사각형의 로. 상형로로 불리는 이 사각형 로는 그동안 일본 고유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일본 고유의 로 형태가 한반도 백제 땅에 나타난 것이다. 규모에서 형태까지 석장리는 예사롭지 않은 제철 유적이었다. 그래서 당시 4세기 때 철이라는 것은 당시 그 고대 국가가 국력을 성장해 나가는데 신장해 나가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4세기 때 백제가 이러한 철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고대 국가 백제가 여타 그 방면으로 뻗어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광석 산지 충주와 제철기지 석장리의 관계. 우리는 좀 더 확실한 결론을 얻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의뢰해 공라철산으로 추정되는 충주의 철광석 표본과 석장리 유적의 철광석 성분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계산 연포에서 나온 데이터고요. 그렇지. 그리고 다음 거 35가지 원소를 분석한 결과로 같은 장소의 철광석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려는 것이다. 실험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특히 주요 성분인 철의 함량과 미세 원소 황은 두 곳의 수치가 거의 같게 나왔다. 1600년 전 석장리에 공급된 철광석은 충주에서 운반된 것이었다. 전체적인 철 함량을 볼 때는 두 개가 비슷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미량 원소를 비교해 볼 때 실리카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설파의 함량이 거의 유사한 걸로 나타나는 걸로 봐서 인근에서 채취된 철광석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파괴가 되고 빠져나가고 결국 남아 있는 것은 노을이 바닥. 우리는 석장리 유적을 토대로 4세기 백제 제철로의 원형을 찾는 작업에 들어갔다. 현대 노벽이 남아 전성기 백제의 국력 기반이었을 석장리의 제철로들은 한국 제철사의 근원을 보여주는 단서들이다. 그것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지형에다가 수혈을 둥근 수혈을 깊이 팠습니다. 파고 우리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고대 제철로의 모습을 복원해봤다. 석장리 발굴 결과에 따라 송풍관과 로벽의 모양까지 고증한 백제시대의 원형로. 그 구조는 석장리 유적을 통해 비로소 완벽하게 밝혀진 것이다. 국내 첫 출현한 상형로의 구조는 비교적 단순했다. 하지만 석장리 상형로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일본보다 초기 형태로 사각형로를 탄생시킨 철기 문명이 일본보다 먼저 한반도 백제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증거였다. 모양과 만든 기법에서 너무나 닮은 두 개의 로는 하나의 줄기에서 나온 것이다. 석장리의 백제 제철 기술은 일본으로 전해졌던 것이다. この関千織の遺跡のものはですね、古い時期のものでしてですね、まだ日本でもこの時期のものっていうのは確実なものっていうのがなかなか見つかっていませんのでですね、どの程度の影響を与えているかっていうのは、これからの問題でしょうけどもですね、当然その韓国からですね、日本にそういう製鉄の技術が伝わってきてるわけですからですね、関千織のその遺跡のいろんな情報が日本にですね入ってきてると考え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 오랜 세월 백제는 작고 약한 나라로 기억돼 왔다. 그러나 칠지도와 석장리 유적을 추적한 결과로 볼 때 백제는 실로 강성한 철의 문화와 힘을 가진 나라였다.
우리는 국립청주박물관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도움을 얻어 진천 석장리의 백제 제철로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겉모양뿐 아니라 직접 불을 떼고 철광석을 녹여 백제 시대의 제철 작업을 재현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보름간의 로 쌓기 작업이 끝났을 때 마침내 석장리에서 찾아낸 4세기 백제 제철로의 구조 그대로 하나의 로가 완성됐다. 실험 목적은 1600년 전에 철을 넣는 것. 석장리 제철 유적의 조건에 가깝게 하기 위해 철광석 원료는 백제 공라철산으로 추정되는 충주의 것을 썼다. 연료인 수춘 재래의 방식 그대로 만든 진천 참수초를 사용했다. 충주의 철광석과 진천의 참나무 숯. 그것은 우리 고대 제철을 재현하는 국내 최초의 실험이었다. 여기만 해, 여기만. 사진 이거 맞지? 송풍 작업은 적어도 12시간 동안 쉼없이 지속돼야 한다. 우리는 그것 또한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옛날 방식대로 사람의 힘만을 이용했다. 실험의 성공 여부는 제철로 내부의 온도를 어느 정도나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철광석을 녹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1400도 이상의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철광석과 수출 보충에 넣으면서 로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기를 기다렸다. 84kg, 88kg 여기까지 하면은 90kg, 그다음에 105kg. 송풍 작업은 밤을 새워 이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로의 불길도 조금씩 거세지고 있었다. 1390 로의 불꽃이 오른 지 10시간. 겉 불꽃의 온도는 이미 1400도 가까이 올라갔다. 그렇다면 로 내부의 온도는 어떨까? 취재진은 다시 특수장비를 이용해 달아오른 내부의 온도를 측정했다. (1500도가) 넘는 고온이 유지된다면 철광석이 녹아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철을 넣는 기술은 금속 중 가장 높은 열을 필요로 하는 고도의 기술이다. 새벽까지 실험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런데 철광석이 녹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바깥으로 통하는 유출구가 막혀버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힌 구멍을 뚫고 확인한 결과 초조하게 기다리던 우리 앞에 마침내 철광석이 녹아내리는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다. 실험이 끝나고 로벽을 허문 것은 이틀 후. 그때까지도 로의 열기는 식지 않고 남아 있었다. 바닥에는 1600년 전 백제인들이 얻었던 것과 같은 쇳덩이가 남아 있었다. 이로써 4세기 백제 제철 재현 실험은 성공을 거둔 것이다.
백제인들은 이 쇠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정복 전쟁을 벌이고 칠지도도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험을 통해 얻은 것은 어느 정도나 우수한 철일까? 다시 제철로 속에서 꺼낸 쇠덩이의 성분을 분석해봤다. 좋은 철이라면 다시 녹이지 않고도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두드리는 단조 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낮은 상태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입기가 생겨버립니다. 이 결과 탄소가 0.3 내지 0.4% 정도 함유되어 있고 다른 그 불순 원소에 해당되는 그 유황이라든지 뭐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철은 대체로 단조가 가능합니다. 단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재용해하지 않고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칠지도를 만든 백년철은 단조 작업으로 만든 것이다. 당대 최양질의 쇠를 원자재로 당대 최고 대장장이가 칠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오래전 옛날 칠지도를 만든 백제인들도 이런 작업을 거쳤을 것이다. 장인들은 오랜 시간 쇳덩어리를 매질하고 담금질하고 다시 달구어냈다. 그런 기나긴 작업 끝에 비로소 7개 가지가 달린 칠지도의 모양이 갖춰져 갔다. 우리가 석장리 제철로를 재현하고 1600년 전에 칠지도를 다시 만드는 이유, 그것은 명문에 새겨진 백제왕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것이었다. 후세에 전해 보이라던 왕의 명령을 처음부터 다시 받드는 일이었다. 왕 스스로 백병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칠지도. 그 칼은 명문에 새겨진 대로 후왕에게 전해졌다. 한반도의 경계를 넘더라도 칠지도가 전해진 곳은 백제대왕의 통치력이 직접 미친 담로 중의 하나였다. 외왕은 바로 백제 담로의 후왕이었던 것이다. 칠지도는 헌상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도하게 뻗어가던 왕국 백제의 영광을 담아 담로의 후왕들에게 전하는 명백한 하사품이었다. 칠지도는 16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에서 신성한 대상으로 추앙받고 있다. 많은 병사들을 쓸어 넘어뜨릴 수 있도록 칼을 후세에 전해 보이라던 칠지도의 명문은 아직도 그들 속에 백제대왕의 지엄한 명령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서기 663년 칠지도가 전해지고 300년 후 백제는 나당연합군에게 패하고 멸망의 위기에 처한다. 그러자 1만 명의 왜군이 구원군으로 바다를 건너왔다.
그들은 백제를 구하기 위해 싸웠고 패잔병으로 죽어갔다. 결국 백제는 사라졌다. 백제 멸망에 대한 외의 충격은 그토록 큰 것이었다. 후왕의 나라, 외 땅의 사람들은 본국 백제의 멸망을 이렇게 탄식했다. 주유성이 함락됐다. 이 일을 어찌하랴. 오늘로서 백제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말았구나. 이제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을 어찌 다시 볼 수 있단 말인가.